중국이 저렇게 계속 성장을 하면 결국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게 될 거다. 무역이나 이런 데서 돈을 벌어서 그걸 군사력이나 뭐 인민폐 국제화 막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 도전자로 간주를 하는 거죠,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려야 되는 게 미국의 지금 국가 목표예요. 근데 처음에는 무역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기술 못 갖게 하고 앞으로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거죠. 사실 미국과 중국의 구원이 있어요. 오래된 원한이. 예를 들면 아편전쟁 이후에 영국, 프랑스가 들어오고 항상 세 번째 이제 미국이 오는데 미국은 별 희생을 안 하고 중국에 들어와서 제국주의 열강에 행세를 했고 이제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대한 미국인에 대한 인식이 원래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어요. 그건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다 그렇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945년부터 49년까지 공산당과 국민당이 내전을 하잖아요. 국공내전. 장제스하고 마오쩌둥하고 루즈벨트가 장제스를 지원합니다. 마오쩌둥 입장에서 보면 이 국민당을 지원을 안 했으면 이렇게 내전을 오랫동안 안 해도 됐는데 근데 미국이 너무 세단 말이죠. 그래도 4년간 투쟁을 해서 이겼어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단 말이죠. 수립이 되고 나서는 제일 먼저 나를 도와줄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련과 같이 가는데 소련의 동생이 되기는 되게 싫어한 나라예요. 중국도 옛날부터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아시아의 문명 대국으로 강대국으로 살아왔는데 사회주의라고 그래서 소련 형님을 모시는 동생이 되기는 싫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독자 노선을 마오쩌둥 때부터 걷기 시작하고 그 첫 번째가 1955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반둥회의라는 비동맹 회의에 우리는 비동맹 국가다. 누구와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게 비동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 미, 소, 중 이렇게 3분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 부상을 한 거는 기본적으로 개혁개방 이후예요. 물론 우리 6.25 때도 미국하고 중국이 싸웠잖아요. 인민군하고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이 싸웠으니까 그때도 벌써 원수란 말이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영원히 잠자는 사자였을 것 같은 중국이 각성을 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개혁개방이에요. 1978년 말에 덩 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는 강대국이 못 된다. 그래서 일부 경제 분야에서는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좀 도입을 하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개혁 개방이라는 거는 개방을 한다라는 거는 오픈한다는 거잖아요, 시장을. 시장을 오픈한다는 거는 미국이 짜놓은 국제 질서에 들어가겠다라는 선언이죠. 거기 안 들어가면은 같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미국이 그 당시에 생각한 거는 중국이 저렇게 발전을 하면 시장 경제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그 시장 경제 국가의 일원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쭉 발전을 하면서 자신만의 방식도 얘기하고 세계적 국가로 성장을 하면서 미국과 이제 갈등을 하는 부분이 많이 생긴 거죠. 1995년 1월 1일에 WTO가 출범을 해요. WTO가 출범을 하는데 중국이 가입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다가 2001년도에 이제 WTO에 가입을 하고 사실은 중국은 WTO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미국한테 물건을 제일 많이 파는 데가 중국이고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번 데가 또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싼 중국 물건이 들어와야 물가가 안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과 협력 중에서도 그래도 갈등은 있지만 협력을 더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주 눈에 띄게 변화가 온 게 바로 트럼프 시기입니다. 트럼프 시기에 중국이 저렇게 계속 성장을 하면 결국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게 될 거다. 그리고 무역이나 이런 데서 돈을 벌어서 그걸 군사력이나 뭐 인민폐 국제화 막 이런 데 그다음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활동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미국이 갖고 있는 우위가 상쇄될 거 아니냐. 그래서 돈을 어디서 버느냐 하고 봤더니 무역에서 벌잖아요. 근데 그 무역에 나오는 물건들을 보니까 이게 훔친 기술과 강제 이전 뭐 이런 걸 통해서 받은 기술과 이런 걸 가지고 환율 조작이라든가 이런 불공정한 방법으로
국제 무역 질서를 해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군사력에 투사해서 결국 미국을 위협한다.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통상 전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관세를 매기기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트럼프의 대중 압박이 계속 있었죠. 근데 처음에는 무역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기술 못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금융이라든가, 그럼 마지막은 결국 뭐냐 하면 군사력이에요. 근데 중국이 보면 항공모함 전단도 벌써 3개나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진핑 당시에는 국가 주석이 아니었는데 국가 부주석 시절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근데 오바마랑 회담을 하는데 너무 유명한 말을 하죠. 이 태평양은 미중 양국을 다 포용할 수 있을 만큼 넓다.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태평양이 왜 미국의 바다냐? 왜 너희만 갖고 움직이느냐? 우리도 여기에 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서의 새로운 제정자의 하나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바이든이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의 대중 압박이 비록 좀 거칠긴 했지만 나름대로 효과를 거둔 게 있잖아요. 경선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국을 다루면 안 된다. 관세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떡하냐 했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관세를 복원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복원은 안 했죠. 아직도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 바이든은 상원의원을 50년 한 사람이고 부통령을 또 오바마 시절에 8년을 했잖아요. 중국 전문가입니다, 사실. 의회에 있으면 이제 그걸 많이 하게 되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또 다른 방법, 고차원적으로 압박하는 게 바로 민주, 자유, 인권, 개방 이런 가치예요. 원래 트럼프가 했던 물리적 압박 플러스 형이상학적 압박까지 더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괴롭잖아요. 거기다가 바이든은 규범에 기반한 질서, 그러니까 가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트럼프는 1대1로 상대했는데 이렇게 가면서 이게 이제 소위 미중 간의 전략 경쟁으로 온갖 분야에서 군사, 경제, 문화, 온갖 분야에서 갈등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소 냉전하고 다릅니다. 미국과 소련은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그 다음에 군사력이 누가 세냐, 이걸 갖고 했는데 좀 미중 갈등은 여기에 경제와 문화까지 껴 있잖아요. 그런데 군사력도 안 지려고 국방 예산 계속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라보는 미국은 어쨌든 도전자로 간주를 하는 거죠,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려야 되는 게 미국의 지금 국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안보전략 보고서에 중국이 제1의 경쟁자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상대적으로 중국은 우리는 패권을 추구할 생각도 없고 미국과 대결할 생각도 없는데 미국이 너무 과민하게 우리한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시진핑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대표적으로 관세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과학기술들, 이제 이런 부분들 대부분의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그런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를 해킹을 했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였든 어쨌든 그걸 응용을 해서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양자 컴퓨터라든가 어쨌든 우주 정거장도 운영하고 있고 달에도 후면에 착륙을 시키고 다른 국가들이 못했던 거를 많이 과학기술이 발달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리창 총리가 AI 플러스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딥러닝이라든지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런 거가 향후에 국제경제를 좌우할 거니까 우리도 그걸 발전시키겠다. 이 알고리즘 AI 뭐 이런 거 만드는데 핵심이 바로 반도체예요. 근데 중국이 다른 거는 다 많이 하는데 반도체를 영 못 가잖아요. 돈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그러는데. 미 상무부에서 계속해서 중국의 과학기술, 특히 반도체 수출을 제약을 하고 있는데 꼭 안타깝다고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세계 메모리 시장,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두 개의 기업, 삼성과 SK가 중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은 반도체를 가지고 제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 공장이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의 한 40%를 중국이 소비합니다. 한 27%를 미국이 소비한다고 돼 있어요, 통계에. 그 둘이서 67%를 소비하는데 다 누가 만드냐 하면 한국과 대만이 만들어요. 대만의 TSMC. 여기는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해서 이제 주문자 생산하는 걸로 하는 거고, 우리는 메모리 칩에다가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과 대만의 기업들이 전 세계 반도체의 한 80%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천 기술은 계속해서 미국에서 연구하고 나옵니다. 미국은 뭐가 없어요? 제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움직이려고 한국 너희 와서 텍사스 삼성 공장 차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TSMC도 어디 와서 공장 차려. 근데 미국 스펙을 다 맞춰주다 보면 반도체 경쟁력이 없어진다. 뭐 몇 시까지 근무하고 뭐 환경 오염 그다음에 타가서 설치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술은 한국과 대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10% 정도가 이제 요새 뜨고 있는 엔비디아라는 데가 미국 기업이죠. 그것도 대만계 미국인이 만드는 회사예요.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동양에서 지금 이거를 한국, 대만이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마지막 대중 압박의 기술적 제약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 대한 제약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상무부 같은 데서 14나노 이하는 수출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소재, 부품, 재료 이거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우리한테 우리 니네 거 안 사줘. 근데 사실은 건 중국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서 원천 기술을 못 받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가 안 오고 네덜란드 노광 장비가 안 오고 그러면 만들 수가 없는데요. 물건이 있어야 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생태계는 한국만 닥달하고 대만만 닥달해서 얘기될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반도체는 공공재처럼 돼버렸잖아요. 이제 국제 공공재입니다. 이게 한 국가나 한 기업의 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가장 큰 핵심은 반도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냉전은 이제 안 싸우는 거죠. 냉랭한 것만 흐르는 건데 이게 열전은 이제 무기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게 결국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저기랑 전쟁하면 우리도 엄청나게 피해가 크겠다. 그러니까 서로 군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군비를 올리면 주변 국가들도 군비가 다 증강이 되는 거예요. 안보의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 제가 막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뭐 한국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 미국만 믿고 있어서 되나? 북한도 막 저러는데 그럼 우리도 이걸 올리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미국이 볼 때 중국은 원래 해양 국가가 아니잖아요. 내륙 국가였는데 해양 진출이라든가 바다 이런 데 특히 남중국해의 90%가 자기네 영토다. 구단선 이런 거 발표하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중 간의 해양 패권 경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서로 거기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지금 함정수 이런 거는 성능은 둘째치고 중국의 함정 숫자가 미국 해군보다 더 많아요. 이미 다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미국의 편지에 따라서 군도 개편했고 그 다음에 비행기, 뭐 수송기 이런 것도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에 맞춰서 대응 무기를 다 개발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서로 이제 군비 경쟁을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핵을 쓰면은 공멸하는 거고 다 망하는 거고 이런 틀을 가지고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이런 군사력 증강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은 이제 미국과 국교는 없어요. 그런데 대만에 이제
대만 미국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대사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도 대만하고 단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이베이 대표부, 미션 오브 타이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급 관계대회 제일 높은 게 대표고 거기는 이제 협회인데 협회도 어쨌든 미국의 영토잖아요. 치외 법권 지역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 경비를 하는데 일정한 미국의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와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개 뭐 보통 몇 명이 와서 이렇게 경비를 하고 그러는데 작년인가 차잉원 총통이 그 얘기를 했죠. 30몇 명의 미 해병대가 우리랑 훈련을 같이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거는 암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중국이 미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 만큼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게 대규모로 하기는 어렵고요. 기항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해군이 가다가 기항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대만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경우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게 이제 공표된 건 아니지만 그럼 거기 상주하고 있으면 그거는 우리나라 땅에 왜냐하면 대만은 중국의 분할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인데 중국 땅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에 다른 나라 군대가 와 있어? 그건 내가 못 참지. 그런데 그게 뭐 잠시 훈련하고 가고 예를 들어서 말은 주둔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몇 명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민진당의 지금 대만 정부는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는 거리를 미국과 가까워진 걸로 상쇄하려고 하니까 대미 외교, 대일 외교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이 대만 해협, 대만을 둘러싸고는 계속해서 미중 갈등 그 다음에 일부 일본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지금 원래 센가쿠 열도 가지고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 대만이라는 게 오키나와 열도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가 센가쿠 열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왠지 그 열도, 그 옛날에 유구 제국이라고 그랬는데 류쿠 요 연장선상에서 또 대만을 50년간 지배했었잖아요. 식민 통치했었으니까 더 각별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만이라는 데가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가면 지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해안선이 완전히 대만께 되잖아요. 남중국해까지. 그럼 미국이나 이런 데 소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서태평양이죠. 서태평양 작전의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둘러싸고는 앞으로도 계속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뭐 미국의 제재 때문에 표면적으로 특히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이걸 만났기 때문에 그게 꼭 미국 때문에 뭐 그렇다 이럴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이 발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는 결국은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것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신뢰가 또 떨어지게 돼 있고 결국 다른 나라는 다른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중국이 못 따라오게 되면 또 거기에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갖고 있던 최근에 갖고 있던 가치보다 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린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GDP의 60% 정도가 넘었으면 주의를 기울이고 일본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어요. 70% 정도에 육박을 하면 조치를 취한다. 그게 이제 일본과의 플라자 합의라든가 그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72%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뭐 제재의 영향인지 코로나의 후유증인지 작년에 64%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압박의 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밑으로 떨어지면 미국은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 이런 부분에 손상을 끼치는
이제 이런 거가 가장 큰 피해고, 물건을 안 사준다거나 뭐 이제 이런 거는 또 미국, 중국 입장에서 보면 손해인데, 그건 미국도 일부 손해가 있죠. 예를 들어서 관세를 많이 매기면 옛날에 1불에 샀었던 게 미국 소비자들이 일부 50센트에 사서 써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근원 인플레라고 그러는데, 들어올 때부터 세게 들어오니까 물건값이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중국이 그동안 싸게 공급한 것 때문에 인플레를 억제하면서 잘 살아올 수 있었는데, 그게 비싸져서 들어오면 그럼 미국 소비자한테 또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럼 미국은 그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을 무릎을 꿇려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중국은 안 지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하여간 그런 팽팽한 흐름이 오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당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GDP만 넘어선다고 그거를 최강 국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국민소득이 20만 불이라고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경제력이 세계 1위라고 최강 국가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강 국가라는 건 뭐냐 하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이 좋든 싫든 미국이 짜놓은 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월드뱅크, 그죠? IMF, 달러를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도 결국은 달러가 있어야 뭘 하잖아요. 물론 위안화 국제화 한다고, 인민폐 국제화 한다고 애를 쓰지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달러를 벌어야 뭐가 돌아가는 상황. 그게 바로 뭐예요? 미국에 얽혀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달러를 조달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이게 흐름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시스템을 제공해야 되고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 저 나라가 선진국이고 세계 최강의 국가면 나도 저런 국가가 되고 싶다. 내지는 저렇게 하니까 대접도 받고 국민들 삶도 괜찮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흐름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미국게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현재까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화라는 개념으로 보면 민주, 자유 이걸 신봉하면서, 물론 이제 미국의 특색일 수밖에 없죠. 이민자의 나라니까 법도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법치가 강조되고 동등한 평등이 강조되고, 이런 게 법에 의한 평등이지만 이런 것들이 규범화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동양 사회는 전통이 오래되고 관습법 사회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서방 같이 이렇게 탁탁 끊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남이가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런 데서의 어떤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시스템을 공급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중국을 믿고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제도도 다르고 가치도 다른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아직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중국이 우리처럼 해도 현대화가 될 수 있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우리랑 협력해서 가자라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게 또 다른 세력이 돼서 우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전국 인민대표대회 끝나고 왕이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이 우리가 외교를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지금 뭐 한 100여 개국으로, 옛날 개념으로 보면 이제 제3세계인데 좀 달라요. 제3세계하고 뭐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국가들과의 외교를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이 미중 대결 구도, 이거에서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 국제적으로 다양한 국가들과의 외교 협력, 외교의 면, 지평을 넓히겠다.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에 중국과 다른 나라의 관계 증진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중국을 따라라, 뭐 운명 공동체론을 따라라, 자꾸 이러면은 그거는 반발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보편 가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충분히 중국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이든이 되든지 트럼프가 되든지 대중 압박은 크게 변할 건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조야를 막론하고 다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 이거는 이제 미국 제일주의가 근원적으로 자리하고 있죠. 감히 우리 자리를 아무도 넘보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는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누가 되는 게 중국한테 유리할까? 중국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겠죠. 트럼프는 1대1로 상대를 해서 1대1로 해결하기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은 혼자서 안 했잖아요. 바이든은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소위 동맹을 만들어서 동맹을 중시하면서 규범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압박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공급망 협의라든가 그런 게 다 같은 거예요. 혼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IPEF 같은 거, 아시아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고 그러는 거죠. 그 경제협력체, 그 공급망 협의체.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이제 여러 나라가 같이 하니까 중국으로서는 그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분명히 1대1로 얘기할 공간이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워낙 독특하고 예상치 못한 정책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또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어느 게 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더 유리하냐 이런 거는 알 수는 없지만 한국 같은 경우도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지금까지 해놨던 거하고 다른 형태로 가야 되니까 바이든하고 해놨던 게 트럼프랑 하면서 바뀌는 게 있으니까 또 거기에 비용이 들어갈 거고 이런 부분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중국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상대하기로는 트럼프를 1대1로 상대하면서 1대1로 오퍼를 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풀어가는 거를 트럼프가 선호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부 트럼프가 되는 게 자신들의 어떤 흐름을 풀어가기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바이든 거 4년을 버텼으니까 이 메커니즘 속에서 또 자기 거를 그대로 미중 관계를 그런 형태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이라는 지도자, 트럼프라는 지도자의 1대1 구도가 조금 더 중국적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바이든은 워낙 같이 가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답은 없습니다만.